애틀랜타를 빠져나와 테라로 도망가던 멜라니와 스칼렛. 그 피난길에서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하나의 미술 작품이었는데요. 완전히 분해된 멜라니의 시댁이었습니다. 바로 셔머니, 북군의 장군이자 링컨의 사도이며 현대성의 현신인 윌리엄 테쿰셰 셔먼의 군단이 노예 농장을, 그 시대의 상징을 예술적으로 해체한 것입니다. 이 현대 미술가 셔먼이야말로 소설의 숨은 주인공 중 하나.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인공이냐고요? 자, 이제부터 셔먼의 예술 작품들을 하나씩 감상해 보실까요? 냥키, 더러운 냥키. 현대 미술은 대중의 분노를 사기 마련이죠. 상식적으로 셔먼의 재앙 군단은 테러도 불태웠어야 맞겠지만 의외로 스칼렛의 고향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답니다. 스칼렛은 어머니를 부르며 집으로 달려갔지만 나랑 눈사람 만들래? 문을 열자 나타나는 모습은 스칼렛의 아버지, 그리고 그 너머로 유머의 모습이 보이죠. 다들 마미, 곧 유머라고만 부르는 나이든 흑인 여성. 스칼렛의 어머니의 유머였고 스칼렛의 유머였고 나중에 스칼렛의 딸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도 소설과 영화 사이에서 가장 성격이 다른 인물일 겁니다. 영화의 유머는 해티 맥데니얼이 연기했습니다. 이것으로 맥데니얼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탔는데요. 최초의 흑인 오스카 수상자입니다. 한여 연기의 달인으로 당시에도 노예 또는 피억압자로서의 흑인상을 강화시키는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곤 했죠. 유머가 스칼렛의 코르셋을 조이는 장면이 좀 불건전하게 유명한데요. 여기서 스칼렛의 여러 속성들, 대지주며 미인이며 허리가 17인치라는 뭐 그런 것들이 뚱뚱한 흑인, 한여인 유머의 대비를 통해서 더 선명해지죠. 영화의 유머는 사력있고 다정하고 무해한 체제에 충실한 부역자입니다. 소설에서의 유머 역시 체제에 열심히 부역하고 있죠. 노예제도와 더 나아가서는 가부장제에 말이에요. 하지만 소설의 유머는 다정하지도 심지어 무해하지도 않습니다. 소설의 유머는 제인 에어의 그레이스 풀과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비슷하게 음침하고 비열하죠. 그들은 다른 피지배자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피지배자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런 음습한 부분이 빠져버리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원작의 유머가 확실히 문제 있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영화에서는 파티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정도지만 소설의 유머는 양갓집 교수라면 산후부작용을 겪어야 한다며 스칼렛을 몰아세우죠. 산후조리원에 간 며느리를 들들 볶는 시모가 떠오른다고요? 네, 바로 그런 마인드입니다. 다른 하위 주체를 통제하고 심지어 학대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것의 유용성을 인정받았기에 체제로부터 약간의 권력을 나눠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미첼은 아마도 이상적인 노예의 미덕을 갖춘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소설에서 튀어나온 결과는 전형적인 학대자성을 갖는 서벌턴, 즉 피지배자죠. 왜 이럴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약간씩은 그런 구석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소설에서는 스칼렛의 어머니 엘렌 오하라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딸이 사회적 구속을 받으면서 불만족스럽게 살길 원하죠. 영화에서는 엘렌 오하라도 성격이 바뀌어서 개방적이고 이해심이 깊은 인물로 변해 있답니다. 유머는 스칼렛을 갈구면서 늘 변명하죠. 다 아가씨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변명인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대로 모두들 유머와 비슷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조신하게 행동하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하는 여성은 공격을 받을 터. 그러니 체제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개인에게는 안전한 선택이긴 하겠죠. 그렇게 유머는 3대에 걸쳐 오하라 집안 여성들을 괴롭혀 왔고 소극적이고 얌전했던 스칼렛의 어머니를 성공적으로 결핍함 속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멜라니의 최애에게는
그게 제대로 안 먹히고 있어요. 타고난 성깔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프리시와 비슷하게 유머의 행동 역시 백인들에 대한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백인들 중에서 약자들만 골라 괴롭힌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짓들로 인해서 억압적 체제가 더 잘 유지되리라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체제는 억압적입니다. 위계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죠. 소설은 남부 노예농장의 인간 피라미드를 제법 상세히 묘사하는데 유머는 흑인들 중 최상층에 위치합니다. 소설을 읽는 분들은 노예농장 안의 서열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요. 인종, 성별, 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이죠. 피라미드의 맨 아래층에는 육체 노동을 하는 흑인들이 있습니다. 대개 들에서 일했죠. 그 외에는 집안일을 하는 흑인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를 갈라치는 것처럼 남부 노예 농장도 흑인들을 노동의 방식에 따라 분할하여 통치했죠. 유머 정도의 지위에 있는 흑인들은 다른 흑인들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했고 어쩌면 다른 백인들보다도 우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이런 차별 정책은 전후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는데요. 농장 노동을 하며 모멸적인 취급을 받았던 흑인들이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노예 농장의 백인들 중 가장 아래에 있던 인간들은 농장 감독. 이들은 피고용인들인데 작업하는 흑인들을 직접 통제하는 일을 했죠. 흑인들을 이익으로 유인하거나 의무로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쓰는 수단은 오직 채찍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성 망가지기 너무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비슷한 위치의 백인들로 옆 동네에 노예가 없는 소농들이 있죠. 노예 농장주들은 그 백인 이웃들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집안의 흑인들까지 그 짓을 따라하죠. 물론 그 백인 이웃들은 완전히 밑바닥 인생들은 아닙니다. 자기 집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좀 못 산다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데 그렇다면 대체 이 노예 농장주들은 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답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예 농장주의 딸 스칼렛의 눈에 아예 안 보이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이름은 전사자 명단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죠. 남부의 백인 가난뱅이들은 이딴 부유층들을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150년 동안 또 지금도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농장주 가족들은 하층 계급의 노동으로 화려한 삶을 살죠. 하지만 스칼렛의 엄마는 일을 합니다. 이를테면 최고 관리자죠. 지주댁 마님은 전통적으로 가정과 하인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죠. 게다가 남북전쟁 이후 남부 여성들은 농장일까지 떠맡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유는 뭐 당연하겠지만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칼렛의 아빠는 딱히 하는 일이 없죠. 거들먹거리는 걸 빼면요. 인생의 유일한 도전은 말을 타고 울타리를 넘는 것. 이것이 피라미드 최상층의 인생인가요? 스칼렛의 아버지 제랄드 오하라는 원래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아일랜드에서 독립운동을 했는데요. 미국으로 도피하고 나서 오직 자신의 능력과 운으로 부를 일궜죠. 장사의 재능을 보이던 이 인간은 그런데 갑자기 노예 농장주가 되었는데 이유는 그것이 남자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랄드 오하라는 남자다움을 위해 다른 행동을 하죠. 바로 결혼입니다. 그렇게 결혼으로 그이는 남자가 노예 농장주가 됨으로써 아주 남자다운 무언가가 되었죠. 자, 여기서 남자다움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가부장이 되는 겁니다. 즉, 노예 농장은 변형된 가부장제죠. 알파 메일, 쉽게 말해 대장 수컷이라고 여겨지는 백인 남성 하나가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여성이나 흑인들 또는 아이들을 거느리고 사는 슈퍼 대가족이 미국의 노예 농장이었던 겁니다.
반면 흑인 남성들은 남자답지 못할 것을 요구받았는데요. 일단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실상의 가정을 꾸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가족이 학대당하는 걸 보는 것보다 따로 사는 편을 선택하곤 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프리신의 가족은 상당히 좀 특이한데 오하라가에서 자기네들끼리 가정을 이루어 같이 살고 있죠. 하지만 오하라가의 이런 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역사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셔먼, 캐피탈리즘의 저 위대한 아티스트가 오하라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려 하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한 스칼렛은 이내 셔먼의 군단이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집 백인 여자들은 모두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작은 아씨들 같은 소설에서도 나오지만 간병을 도맡던 여성들이 줄줄이 전염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겠죠? 이 사실을 안 북부 군인들은 집을 불태우지 않고 오히려 군의관을 붙여줍니다. 덕분에 딸들은 살았지만 스칼렛이 평소 의지하던 어머니는 그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멜라니까지 환자가 이 집에 하나 더 늘었죠? 스칼렛은 오는 길에 주운 젖소를 헛간에 넣으라고 얘기하는데 이 집에 이제 헛간은 없네요. 셔먼의 군단이 헛간을 해체했거든요. 식량도 없습니다. 그들은 닭까지 해체했죠? 닭들도 모두? 네, 해체했습니다. 셔먼은 노예 농장의 자산들도 모두 해체했습니다. 노예들의 족쇄도 해체했죠. 셔먼이 오하라가에 유일하게 남긴 자본은 남부연맹 채권뿐인데요. 하지만 그 채권들도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셔먼은 남부연맹도 해체하고 있거든요. 오직 집만 남겨놓았죠. 노예 농장에 존재하던 그 외의 모든 물적 근거들을 셔먼은 다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럼 노예 농장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노예 농장에 노예는 없습니다. 다 튀었죠. 남은 것은 이 집구석의 지방령 같은 존재인 유모와 프리시의 가족뿐이죠. 프리시의 엄마는 영화에서 등장하지 않는데 소설에서 대략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때문에 남아있는 거지 뭐. 딸인 프리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백인들은 무능하고 의존적인 흑인들을 농장에서 자신이 먹여 살려주고 있다고 열심히 자기 최면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흑인들은 사실 어디서든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주체성이 있었죠. 슈퍼 대가족은 해체되었습니다. 곧 슈퍼 가부장도 해체되었죠. 그렇다면 그냥 가족은 어떤가요? 그것을 지배하는 가부장도 이제 없습니다. 마누라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소설에서 스칼렛의 어머니 엘렌은 죽을 때 첫사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사실 사랑받지도 못한 존재였죠. 그렇습니다. 셔먼이 물적 기반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니 제도가 해체되었고 그것을 따라 달리고 있던 인간관계들 역시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백인 남성은 모두가 자신을 주목하는 줄 알았고 모두들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허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자 제랄드 오하라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된 걸까요? 여기서 제랄드 오하라는 무서운 사실과 대면하게 됩니다. 가부장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죠. 진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랄드 오하라는 원래 진취적이고 재능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20년 동안 노예 농장주로서 흑인들의 노동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아내의 노동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그것에 의존하기 위해 지배자가 되는 것만 그런 행세를 하는 것에만 몰두해 왔고 그래서 실제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게 된 것입니다. 스칼렛의 아빠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된 것이죠. 겉으로는 그대로지만 그것을 사회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이 빠져버렸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말이에요. 셔먼의 해체주의적 시도는 우리에게 노예제도의 진실 이상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농장주는 점점 더 무능하게 되지만 흑인들을 지배하고
흑인들은 단지 지배당했기 때문에 열등해 보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재능이 그 사람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대개 사회에 배열된 물질들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셔먼의 이 작품은 이전의 작품보다 심지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게 뛰어난 것입니다. 빌어먹을 현대 미술 앞에서 붕괴하는 스칼렛, 그리고 이제 다른 세상이 시작됐습니다.